2020년 4월 15일 새로운 출발선에선 오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4,399만 명 유권자들의 선택이 이제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네, 자가 격리자를 포함해서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한 분들의 투표가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공식 투표 마감 시각은 조금 전 6시까지였는데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제 잠시 후면 그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유권자 한 명 한 명이 행사한 한 표의 가치 얼마나 될까요? 향후 4년간 국회에서 심의하게 될 정부 예산 추정치를 유권자 수로 나눠보니까 무려 4,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예산만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그런 한 표, 이런 한 표의 선택에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 입법부 4년의 미래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국회 방송 4.15 총선 특집 선택 2020은 지금부터 7시 20분까지 1부, 또 밤 10시부터 11시까지 2부로 나누어서 투표와 개표 상황 그리고 각 정당들의 현장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살펴보고 정확한 분석으로 선거 결과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우리의 선택, 그 역사적인 순간을 국회 방송 선택 2020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투표 조금 전 오후 6시로 마감이 됐습니다. 최종 투표율 집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5시 현재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전국 투표율은 62.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요, 전남으로 65.2%, 또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과 충남 지역으로 각각 5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총선 투표가 마감되면서 각 지역의 후보들 못지않게 여야 각 정당 모두 긴장감 속에서 개표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각 정당 선거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들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네, 박지영 기자. 네, 국회의원회관 대회실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선거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민주당 지도부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네, 민주당 지도부 오늘 아침 국회에 모여 투표 상황을 점검하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번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이인영 선대위원장과 윤호중 총괄 선대본부장, 이근영 종합상황실장이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이인영 선대위원장은 유권자의 한 표가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투표장에 나와 당당히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이 경제위기 돌파 모범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박 기자 뒤쪽으로 지금 이제 민주당의 선거 상황실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여당으로서는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외국으로부터도 비교적 잘했다는 평가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건데요. 오늘 투표 상황과 투표를 보면서 어떤 반응들이 나왔습니까? 네, 선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선거 상황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와 주요 후보들, 당직자 등이 속속 선거 상황실에 모이고 있는데요. 이해찬,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선거 상황실 함께 꾸린 더불어시민당 관계자들도 현재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번 총선 목표는 과반 이상 의석 확보인데 그러기 위해선 121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압승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70개 지역에서 접전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에 아직 승리를 점치긴 이른데요. 민주당의 기대가 그대로 민심으로 나타날지 잠시 뒤인 오후 6시 15분 발표되는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거 상황실에서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네, 이번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소희 기자. 네,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된 미래통합당 선거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투표율이 정말 높게 나타났는데요. 통합당은 표심의 향방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현재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과 함께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꽤 많은 당직자들이 선거 상황실에 착석을 한 상태고요. 조금 전 황교안 대표와 신재철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이곳에 속속 도착하면서 북적거리는 모습입니다. 이번 총선의 높은 투표율을 두고 통합당은 결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투표율이 높아지면 당에 상당히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면서 통합당이 무리 없이 일당을 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선대위 또한 높은 투표율이 정권 심판 표심의 집결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일부 지도부가 대연 저지선, 대탄석도 어렵다며 막판 불안감을 드러냈던 만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어젯밤 자정까지 미래통합당이 마지막 유세전을 펼쳤는데요. 당 지도부 움직임부터 전해주시죠. 네, 황교안,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오늘 각각 종로에서 투표를 마쳤고요. 박형준 위원장과 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이미 사전 투표를 마친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또 어제 있었던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오전에 당 안보연석 회의를 열었는데요. 황 선대위원장은 북한이 투표도 마음 편히 못하게 하는 것은 현 정부가 만만해서라면서 총선 당일까지도 정부 심판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총선 국면 내내 통합당은 정권 심판을 주장해왔죠. 국민의 생각도 통합당과 같을지 조금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선거 상황실에서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네, 다음은 민생당 선거 상황실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홍혜진 기자. 네, 여의도 민생당 당사에 마련된 선거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민생당은 지금 현역들이 되고 포진하고 있는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의 또 분위기를 뚫고 얼마나 지금 승리하느냐의 관건인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조금 전에 이곳 당사에 도착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그동안 선거운동을 위해 애쓴 당직자들을 격려를 했고요. 개표 방송을 함께 시청하기 위해서 이곳 선거 상황실에 자리를 했습니다. 지도부는 선거 결과를 기대하며 대체로 밝은 표정인데요. 하지만 출구조사 발표 직전인 만큼 긴장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생당은 현역 의원 대부분이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총 11명의 현역 의원이 출마해 민주당과 호남 맹주의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선 국민의당에 표를 몰아줬던 호남 민심, 이번에도 지지를 보낼지 아니면 민주당에 그 자리를 내줄지 관심인데요.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호남에 민주당의 표를 몰아주면 균형이 깨진다며 민생당 지지를 막판까지 호소했습니다. 호남 지역은 사전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남이 35.8%, 광주도 32.2%를 기록했는데요. 5시 투표율도 전남이 65.2%를 기록하며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높은 투표율이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민생당 선거 상황실에서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네, 이어서 이번 총선을 통해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내건 정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서정 기자. 네, 국회의사당 인근 정의당 당사에 마련된 선거 상황실입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비례위성 정당을 창당하면서 정당 투표율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투표가 모두 완료된 지금 모두가 긴장감 속의 개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선대위 구성원과 비례대표 후보들이 상황실을 가득 메웠고요. 지금 바로 심상정 대표도 함께 합류해서 지금 자리를 잡고 개표 결과를 함께 보게 될 예정입니다. 곧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모두가 숨죽이고 TV 화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역구 2석과 비례대표 10석 정도를 예상하는데요.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었죠. 하지만 거대 양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사실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무산됐기 때문에 이번 총선이 특히나 정의당에겐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의당에선 현역 의원인 심상정 대표가 진보정당 최초의 사선 배지를 달 수 있을지도 관심사인데요. 정의당은 개표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선거 상황실에서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의 선거 상황실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한도영 기자. 네, 서울 마포 당사에 마련된 국민의당 선거 상황실입니다. 네, 국민의당은 지역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만 냈는데요. 또 선거운동으로 안철수 대표가 430km 이른바 마라톤 유세까지 펼쳤는데 조금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거 상황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잠시 뒤 발표될 출구조사 결과를 앞두고 이곳도 점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컨디션 저하로 아직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주요 당직자들은 이미 도착해 TV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이번 총선 목표는 비례정당 득표율 20% 이상을 얻는 겁니다. 구체적인 목표 의석수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비례정당 득표율 20%는 대략 10석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를 통해 어떤 기득권 양당도 과반 정당이 되지 못하게 막고 21대 국회에서 합리적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지난 10일 한국갤럽이 총선을 앞두고 공표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당의 예상 의석수는 8석이었습니다. 선거 막판까지 마라톤 유세를 이어간 안 대표의 승부수가 유권자들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국민의당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선거 상황실에서 국회방송 한도영입니다. 네, 국회방송 4.15 총선 특집 선택 2020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투표 마감과 함께 공표되는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 또 자가 격리자들의 투표 시간을 감안해서 당초 예정보다요 15분 늦은 잠시 후 6시 15분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번 총선의 의미와 관전 포인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장성철 건강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 교수님. 예. 투표율 굉장히 높죠? 그렇습니다. 26%가 넘었죠. 전체로 하면 그러니까 사전 투표 26%가 오늘 넘었고 종합적으로 5시까지 62.6에다가 예. 한 3% 내에 더해진다면 그렇죠. 정말 역대급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역대급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총선에서 투표율이 높았던 적이 없어요. 네. 대선은 대체로 뭐 70%까지 간 적이 있었지만 네. 60% 이상이 넘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투표율이 높았다는 특히 코로나 전국에서 이 정도까지 투표율이 높게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새 대결과 새 결집이 더 세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당선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예. 그리고 일정부 사전 투표율이 높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지지 정당이 결정된 상태에서 투표를 한 경우들이 또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정치에 관심도가 높아졌고요. 또 하나 18세 이상의 이제 우리 청소년들도 이번에 이제 성인이 되면서 투표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치에 관심도가 높아졌고 촛불 전국 이후에 국민들의 성숙한 그 민주 의식, 그다음에 선거나 투표에 대한 관심도 이런 부분들이 일정 작용을 해서 높은 투표율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 총선 특히나 많은 변수들이 있었지만 코로나19라는 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전망이나 예측이 쉽지 않은데요. 잠시 후 발표될 출구조사 결과나 앞으로 개표 과정에서 주목해야 될 관전 포인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지금 출구조사를 받았는데 네. 이것이 과연 정확한 것이냐 아니냐를 또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따 발표될 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출구조사 여태까지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대 총선 같은 경우에도요. 대략 110석부터 140석까지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예. 이런 식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참 이게 출구조사 같은 좀 경우에는 이따 보기로 하고요. 네. 네, 그동안 여러 가지 변수 속에서 이제 예태웠던 표심이 과연 어디로 향했을지 이제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 이제 원내 일당을 놓고 경쟁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일 텐데요. 지금 이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양당의 표정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양당의 선거 상황실의 현장 화면입니다. 네, 네, 지금 색깔로 대비가 되고 있죠. 네. 지금죠. 왼쪽에. 잠시 후에 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모습이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네, 박수가 지금 나오고 박수를 지금 민주당 선거 상황실에 박수를 쳤는데요. 발표가 되고 있는 걸 보고 하는 건지. 네네, 지금 예, 더민주와 과반 더시민이 확실로 과반이 나오고 확실하다는 있군요, 지금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민주당에서 박수가 나온 상황이고요. 네, 네, 현재 주요 관심 지역이 서울 종로. 네, 네. 네, 나오고 그런 있는데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더민주와 더시민 합해서 지금 과반이 네. 확실하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거는 이후에 이제 과거에 네. 역대 지금 근래에 왔을 때 총선의 출구조사가 맞은 적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 출구조사 발표에서 과반 확실이라는 소식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일단은 여태까지의 여론조사의 흐름과 다르지 않은 결론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과연 그것이 여론을 정확히 반영을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대략 민주당은 뭐 153에서 179석, 통합당은 113석에서 136석 이런 식으로 지금 방송 3사에서 예측을 했는데 예. 편차가 너무 커요. 대략 25석 정도의 편차가 있는데 이거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뭐 마찬가지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뭐 이 그 총선의 출구조사 발표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제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저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된다. 뭐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그냥 추세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여당이 좀 더 많은 의석수를 갖는 건 분명해 보여요. 과반이 확실히 된다는 경우가 나왔는데 과반까지도 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은 지금으로서는 단정할 수 없다.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20대의 경우도 출구조사에서는 일당을 당시에 새누리당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한석 차이지만은 이제 일당이 당시 민주당이 됐었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예측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요. 예컨대 5석이 반대쪽으로 가버린다면 10석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는 일단 출구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가 출구조사의 맹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27%에 달하는 사전 투표율이 출구조사에는 잡히지 않았다라는 예, 것. 예. 그리고 출구조사가요. 4시까지만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5시, 6시, 2시간 동안의 출구조사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3개 지역구에서 대략 50만 명을 지금 출구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그 투표수만 해도 14,000곳이에요. 거기에 그러면은 대략 뭐 한 50명 정도씩 그 조사한 건데 그것이 과연 정확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초유의 감염병 전국 속에서 치러진 선거인데요. 사태가 확산된 초기에는 여당에 뭐 불리하지 않겠나라는 일부 의견도 있었는데 정부 대응 또 이게 워낙 지금 코로나 자체가 이제 모든 쟁점들 압도해 버리면서 네. 조금 여당 쪽에 유리하지 않겠나 이래 나왔는데 출구 조사는 일단 그런 방향으로 좀 나온 상황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민주당 선거 상황실을 다시 연결해서 이번 출구조사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선대위 관계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박진영 상근 부대변인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제 민주당 분위기 아주 좋겠습니다. 뭐 아직 끝까지 지켜봐야죠.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의 어쨌든 이게 선거라는 게 정책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아주 겸허한 자세로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네. 예. 네. 이제 잠시 후부터 개표가 시작이 될 텐데 이제 계속해서 주목해서 봐야 될 최대 격전지 또는 당 선대위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 어느 쪽입니까? 아무래도 우리 당의 흠지인 영남권에 출마한 흔히 아는 이제 대권 주자급들 예. 김부겸 의원, 김두관 의원, 김영춘 의원 이 세 지역구도 굉장히 관심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서울의 이제 의뢰전쟁이라고 하는 동작을, 송파을, 광진을 이 세 군데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종로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관심은 안 둬도 되겠습니까? 사실 종로는 저희가 여론조사에서 계속 압도해 왔기 때문에 크게 사실 뭐 조금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총선 준비부터 이제 어제 마지막 선거 운동까지 긴 고생하셨는데요.
앞으로의 개표 상황 이제 어떻게 지켜볼 계획이시고 남은 뭐 선대위 특별하게 일정은 되게 마무리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끝날 때까지 지도부의 그 선거 개표 결과를 지켜보실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내일 바로 20대 국회에 코로나 추경 관련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그 일에 또 저희는 또 착실히 준비해서 이 코로나 국면을 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개표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소란스러울 건데 인터뷰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이제 통합당도 연결을 해봐야 될 건데요. 아직 네. 상황이 조금 이제 그런데요. 네. 최진봉 교수께서는 지금 어느 지역에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아무래도 경합 지역이 네. 그 고민정 오세훈 후보가 붙는 지역, 광진 쪽하고 그다음에 동작도 사실은 관심 지역이잖아요. 네. 그 지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주목되고 물론 뭐 차이가 좀 나는 걸로 지금 이게 결과는 나왔지만 황교안 대표하고 지금 네. 이낙연. 이낙연 전 총리 두 분의 경쟁도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지역이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누가 당선되느냐가 차후에 대권 경쟁 구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점이 이제 제가 볼 땐 관심 지역이 되어지는데 지금 보니까 다 경합 지역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낙연, 황교안 후보 빼고 나머지 지역은 다 경합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지역이다. 뭐 끝까지 아마 막판까지 제가 볼 땐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초박빙으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 두 지역과 어떤 결과가 나오냐가 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같은 칠구조사를 놓고도 방송사마다 약간 의석수를 달리 해석하는 여러 가지 여지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좀 과정들을 봐야 될 겁니다. 주목하는 지역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진을, 동작을 이 두 곳입니다. 네. 왜냐하면 광진을 같은 경우는요 한 번도 보수 우파가 이긴 적이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막판에 광진구로 분구가 된 이후로 이긴 적이 없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선, 대선, 지방선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런 곳에서 만약 오세훈 후보가 막판에 여권에서 집중적인 유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뚫고 나서 이기게 된다면 정말 보수 우파 쪽의 대권 주자로 우뚝 설 것이다. 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동작을 같은 경우도 나경원 후보가 이수진 판사라는 아주 처음 정치를 시작하는 분하고 상당히 접전을 벌였잖아요. 그동안에 조사로 오는 그랬죠. 네, 그것도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됐지만 이거는 어떤 점에서 이해가 안 됐습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두 번이나 네. 국회의원을 했었고 원내대표를 중부에서 하면서 두 번 하고 거기서 두 번 한 거죠. 네, 원내대표 하면서 인지도도 상당히 높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 정치하는 분하고 이런 접점을 벌였다는 것 자체가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네. 아주 높았기 때문에 그러한 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힘입어서 이수진 후보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도 어떻게 될지 너무나 궁금해요. 통합당으로서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 통합당으로서 현재 상황이 좀 어려워진 상황인데 변수가 뭐라고 보십니까? 변수는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표율이었어요. 지금 대략 따져보면 65%가 넘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65% 내외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60대 이상의 그러한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연령층에서 더 많이 투표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출구조사와는 좀 다른 결과를 나올 수 있다라고 전 전망해 봅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우리 일단 동작의 경우는 그 일반적인 수준으로 봤다면은 나경원 후보가 앞설 걸로 간주했는데 경합이라는 것이 조금 본인은 이해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아까 장승철 소장이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네. 이수진 후보는 사실은 개인적인 어떤 인지도나 아니면 지명도보다 정권, 저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그리고 당이 갖고 있는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기서 만약에 이수진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저 지역구에서는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의지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를 심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후보는 또 지난번에 원내대표 하면서 사실 그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강한 전사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것이 어찌 보면 또 진보 진영에서 보면 발목 잡기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거기에 대한 심판적인 성향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저기서 오랫동안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게감이 있는 후보가 신인 후보한테 이렇게 졌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그 자체가 상당히 통합당 입장에서는 뼈아프게 다가오는 부분이고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엄청난 패배의식, 그러니까 패배에 어떤 아픔이 있을 수 있다. 그냥 단순히 다른 지역구에서 지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 자체가 바로 정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국민의 의지가 반영된 걸로 분석할 수 있어서 그 한 지역구지만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죠. 예, 기본적으로 선거 틀에서는 이제 야당은 초반에 이제 정권 심판론을 내걸었고 그랬었죠. 코로나19가 전국을 압도했고요.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런저런 호재 악재가 있었겠지만 되게 선거운동 기간 호재보다는 악재들이 불거지고 있었는데 그랬었죠. 어떤 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일단 악재 중에는 막말이죠. 막말 파문이 가장 컸다고 저는 봐요. 차명진 후보 지금도 뭐 계속 뛰고 있었잖아요. 막판까지 뛰어서 후보로서 왜냐하면 그 법원에서 그걸 또 무효를 시켜주는 바람에 다시 또 후보로 계속 뛰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통합당 입장에서 엄청난 악재가 됐죠. 그리고 그 전에 김대호 후보도 막말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통합당 같은 경우 막말 의혹 때문에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너무 교만한 거 아니냐, 오만한 거 아니냐, 유시민 이사장의 180석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이제 도리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었다. 왜냐하면 통합당 입장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읍소 전략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석도 못 얻을 수 있다. 이러면서 표를 계속 끌어당기는 그런 프레임을 작동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악재로 작용했고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은 사실은 코로나 같은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았다고 전망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어쨌든 물론 정부 혼자 힘은 아니지만 국민들과 의료진의 적극적인 도움과 참여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발생하게 됐고 또 국민들을 도와주려는 장성철 선생도 끊임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 지원해라. 그 부분이 유효했다고 봐요,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 그거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통합당이 부랴부랴 나중에 처음에는 현금 살펴다고 비판했죠. 국민 재정에 국가 재정에 재정 건전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다가 결국 돌아섰거든요. 그게 바로 초기에 잘못 대응한 부분에 대한 악재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재에다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과정들 어떤 게 중요하게 작동했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교수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덧붙일 말은 별로 없는데 뭐 잘 맞네요, 이런 경우는. 네. 기본적으로 제가 만약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넘기지 못하거나 일당이 되지 못하면 저는 4월 9일과 10일이 상당히 분기점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는 걸 일단 예상을 해보면 4월 9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해찬 대표가 과반 압승이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지지층들 조금만 더 노력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고 4월 10일에는요. 유시민 이사장이 180석 얘기를 했어요. 10일하고 11일은 사전투표일이었습니다. 그게 상당히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단순히 코로나19의 분산투표 효과다라고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결론적으로 봐도 오늘 투표율도 심판 의지가 반영됐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대략 오늘도 65% 정도 내외에 지금 최종 투표율로 보면 지난 투표율보다는 대략 한 7, 8%가 높은 거잖아요. 그것은 어쨌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노투표다. 그것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쨌든 국민들이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심판과 분노투표의 의지가 발현이 됐다. 그것이 지금 출구조사에서는 나오지 않는, 잡히지 않는 그런 바닥 민심으로서 우리가 출구조사는 참고만 하시고 끝까지 10시, 11시까지 이 방송을 봐야 될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확인했어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두 분이 맞습니다. 마지막에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그렇죠. 최 교수께서는 일당이 130석 좀 넘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었고 저는 145석으로 미래통합당이 일당이 되고 지금 민주당은 다시 수정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일관된 입장이라 여전히 그럴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145석에서 150석 정도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일당은 그대로 민주당 가는 거고. 그렇게 전망합니다. 약간 수정을 하게 된 설명을 뭘로 해야겠습니까? 일단 뭐 출구조사도 영향을 미쳤고 물론 출구조사 결과가 100% 맞는다는 보장은 아무도 못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도 그건 보장할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이제 출구조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막말 악재가 계속되면서 통합당이 역전을 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그게 불발이 되면서 악재로 계속 작용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그 지금 말하는 145석을 얻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어서 양윤성 기자가 출구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참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번 총선은 그 자체로서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란 점에서도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잠시 후부터 진행될 개표 상황에 모든 국민 그리고 정치권의 이목이 모아지게 될 텐데요.
그럼 여기서 조금 전 지상파 3사가 공표한 출구조사 예측 결과 판세를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역구 의석수입니다. 정당별 의석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39석에서 최대 158석 얻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미래통합당 최대 109석 얻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무소속이 7석까지 얻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다음은 비례정당 예측 판세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죠. 한국당이 최대 21석 얻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죠. 시민당이 최대 20석 얻을 것으로 나타났고요. 열린민주당이 3석 정도 얻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20대 국회는 패스트트랙 처리에서 보듯 이념과 정책이 같은 정당들의 연대를 보여줬습니다. 국회 운영에 아무래도 큰 변수가 됐었는데요. 정책 연대가 가능해 보이는 정당들을 범여권 그리고 범야권으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범여권에는 민주당과 시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외 4+1, 정의당과 민생당이 포함이 됐습니다. 예측 의석수 최대 186석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여권에 대적하는 야권으로 분류가 된다면 범야권 109석에서 134석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이어서 20대 국회 지역구 의석수와 예측 결과에 따른 21대 국회 지역구 예상 의석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대 지역구 의석수 새누리당이 105석을 얻었습니다. 민주당이 110석을 얻었고요. 국민의당이 25석을 얻어서 3당 체제를 가져갔습니다. 21대 지역구 예측 의석수 보면요. 민주당이 최대 158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통합당이 109석 얻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민주당이 과반 의석 확보가 성공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원내 1당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통합당이 약진으로 한번 설명을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20대 국회는 원내 교섭단체 3당으로 해서 다당제 체제로 갔었다면 양당 체제로 재편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번 총선 지역구 의석 253곳 그리고 비례대표 47명까지 모두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잠시 후 시시각각으로 들어오게 될 개표 상황이 예측 결과대로 이어지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측 결과 양윤선이었습니다. 네, 앞서서는 민주당의 선거 상황실 연결했었는데요. 네. 이제 미래통합당 연결해보죠. 신세된 공동선대위원장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출구조사 나왔는데요. 그동안의 정권 심판 또 경제 책임에 대한 묻겠다. 상당히 또 신세돈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김종인 선대위원장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출구조사를 보고 어떤 생각 들으셨습니까? 뭐 일단 출구조사만 놓고 보면 만족스럽지는 않지요. 네. 근데 출구조사라는 게 샘플이 굉장히 작고 그래서 일단은 뚜껑을 다 열어볼 때까지는 우리가 민의를 모르지 않는가. 예. 저는 그래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왜냐하면 굉장히 그 근접한 표차가 별로 안 나는 그런 격전지가 많았기 때문에 예. 두고 봐야 된다. 저는 뭐 실망하지 않습니다. 네, 역시나 최대 승부처는요. 초박빈 접전 지역이 많은 수도권과 또 캐스팅부터인 충청 지역이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통합당 지도부와 선대위가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지역, 이 개표 결과 반전이 주목되는 지역은 어디로 꼽고 계십니까? 뭐 특별히 어떤 지역이라기보다는 서울, 경기, 거기에 최대 의석이 걸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승리를 하면 총선을 이기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총선 말 끝 무렵에는 우리의 화력을 전부 서울, 경기에 좀 집중을 했고 그 결과 서울 지역의 그 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네. 그런 점에서 아까 한 뭐 경합 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마지막 그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는 전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계속해서 상당히 긴장하고 지켜보셔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개표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미래통합당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연결할까요? 얘기 나눌까요? 예. 네, 양윤성 기자가 이렇게 출구조사 결과를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판세 분석과 의미를 패널들과 좀 더 네, 계속 짚어보도록 이어가죠. 할까요? 예. 네. 아까 몇 군데 지역을 얘기했었는데요. 예. 크게 우선 다시 한번 짚어보죠. 큰 틀에서는 지금 이제 민주당은 지금 국민을 지킵니다라고 해서 코로나 전국 관련 강조를 했고 그렇죠. 이후에도 코로나 전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안정적인 의석이 필요하다 강조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그랬지만 반면에 통합당은 그동안에 뭐 한 게 뭐가 있느냐. 책임 분명히 물어야 된다. 예. 이 정권으로 남은 2년도 불안하다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죠. 그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의 이제 그 출구 조사 결과만 갖고 일단 분석해 본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대처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후한 점수를 주군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물론 아까도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국민과 의료진들의 도움이 반드시 있었던 겁니다.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는 정부가 방역 체계를 세우고 그걸 추동해내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 인정을 하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노력도 일정 부분 인정이 된 것 같고요. 그런 네. 부분들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언급해 드렸지만 통합당 같은 경우 입장을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에 조금 국민들이 어떻게 입장을 바꿨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현금 살포다. 그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는 왜 국가 재정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거 돈 지급하는 게 맞는 거냐라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다가 나중에 이제 선거 막판에 가서 입장을 선회해서 1인당 50만 원을 주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진전성보다는 어떤 정치적으로 투표에서 선거에서 뭔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을 수 있었던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좀 어필되는데 한계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19라는 국난에 지금 국민들께서는 그러니까 저 출구조사 대회가 맞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힘을 실어주자.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을 일단 한 번 더 믿어보고 그걸 지켜보자라는 쪽에 더 손을 들어주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야당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지만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가 외국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확진자와 사망자가 적다라는 그러한 우리들의 홍보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에 국민들은 그래 코로나19도 지금 잘 대처하고 있는 정부가 우리들의 삶도 보살펴 줄 거다. 이번에는 일단 한번 더 힘을 실어주자라는 입장이 강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끝까지 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긴장하고 유념해서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약간 이제 뭐 방향은 똑같지만은 의석 수치를 약간 수정을 했던 것에 비해서 장성철 소장은 그때 진단과 지금도 역시 같이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왜 그러냐면요. 집권 4년 차의 총선은 어차피 정권 심판, 그다음에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제1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권이 지난 4년 동안 행해온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피해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여러 많은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있어요. 네. 소상공인이라든지 예를 들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원전을 안 하겠다라고 함으로써 지금 1조 원의 지금 국가 자금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두산 같은 경우는 팔 수 있는 거 다 팔겠다라고 하고요. 그렇듯이 정부 정책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그분들이 과연 이 정권을 지지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저는 회의감이 있었고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요. 실업자가 45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지금 6천 명이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3월 달에 실업급여가 9천억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 실업의 공포가 오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 과연 이 정권을 그대로 지지할 것이냐, 표를 줄 것이냐에 대한 저는 회의감이 있었거든요. 장 소장의 지금 민심 읽었던 것과 출구조사는 약간 지금 차이가 다르다. 나고 있다. 그렇게 예. 보고 있네요.
그 아까 우리 몇 군데 지역 특히 이제 동작을 중심으로 보긴 했습니다만은 네. 또 다른 지역에서 주목해 볼 만한 지역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또 다른 지역 중에는 뭐 조금 출구조사는 지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 뭐 네. 결과는 김부겸 의원이 출마한 곳입니다. 그 대구 같은 경우도 상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이 약간 뒤지는 걸로 나오긴 했는데 그 지역도 끝까지 좀 지켜봐야 현재 된다. 예측으로는요? 예, 현재 예측으로는 그렇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좀 더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그 지역은 김부겸 의원 입장에서는 만약 거기서 당선이 돼서 돌아온다고 하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입지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 TK 지역에서 2번 이제 재선이 되는 거죠. 물론 그분은 이미 3선을 했기 때문에 5선째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김부겸 의원의 정치적 입지라든지 아니면 대구에서 대통령을 배출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본인도 우리 강조를 했거든요. 대권 네. 도전에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차원에서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지역 같고 PK 지역에서 또 그 김두관 의원도 네. 사실은 지금 나도현 후보하고 경선에 붙었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붙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실은 박빙이라고 저는 보고 경합적이라고 보는데 네. 거기서 김두관 의원이 또 어떤 성과를 내느냐. 이 두 지역이 사실은 대구 PK, TK에서 중요한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그 민주당의 선대위 상황실에서도 영남 지역의 세 김부겸, 김두관, 김영춘까지 주목해서 본다라고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상황?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 만약 당선이 된다면요. 정말 영남 후보론으로서 상당히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로 우뚝 쓸 거예요. 삼김이 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되는지 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 부산의 연제구 같은 경우에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지역이에요. 예. 거기 김혜영 그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주환 후보가 붙었는데 김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쓴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랬죠. 예. 그런 그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말들을 한 그 부산에서 지지세가 좀 떨어지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라고 해도 부산 시민들이 과연 이분을 당선시켜 줄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고향갑입니다. 심상정 대표가 과연 살아 돌아올 것이냐. 여기는 문명순이라는 민주당 네. 후보가 강하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지금 입장을 발표할 거라고 하니까 현장 연결해 보죠. 예. 예. 확신합니다. 선거 기간 부족함도 많았습니다. 더 정진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선거 기간 중에 만난 국민들의 절절한 호소와 바람을 잊지 않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개표를 끝까지 지켜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믿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과와 상관없이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국민의 절절한 호소를 잘 들었다. 계속해서 낮은 자세로 더 가겠다. 또 선거 결과는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출구조사대로 나오면은 당연히 황교안 대표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당대표직을 그만두게 되면 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내대표도 새로 뽑아야 되고 비대위 체제로 가서 당대표를 누구로 할 것이냐 이렇게 당이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이 원래 높거든요. 정상 일정은 언제였습니까? 지금 다음 전대가요. 8월쯤 되나요? 아닙니다. 네. 12월까지 12월까지요? 황교안 대표의 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임기냐면요. 그 미래통합당의 당원 당규상 새로 됐군요. 그러니까. 네, 대선 후보로 가려고 하는 분은 당직을 1년 6개월 전에 그만둬야 되거든요. 네. 그 규정 때문에 이제 12월까지인데. 그러니까 그 이전 임기는 끝나고 미래통합당이 되면서 새로 시작했군요. 그렇죠. 임기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론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황교안 대표가 처신할 것인지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한데 지금 저러한 지금 메시지는 그만두지 않겠다. 나는 내가 당을 추스리겠다. 그렇게 저는 읽혀집니다. 절절한 호소 잊지 않겠다. 겸손한 자세로 가겠다. 예. 결과는 아직도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의 말에 동의해요. 그 말은 본인은 물러나지 않을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당내에서 만약의 경우에 지금의 출구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성적표를. 책임 당연히 물을 겁니다. 그 책임론에서 황교안 대표가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보고요. 네. 그렇게 되면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주요 격전지별 또는 관심 있는 지역의 예측 1위는 누군지 살펴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 종로입니다. 정치 1번지이자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죠. 대선의 전초전,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네, 관심 있는 지역이죠. 서울 광진 을이죠. 고민정 후보, 오세훈 후보, 청와대 대변인 출신 오세훈 전 서울시장. 현재 출구조사 예측 1위는 고민정 후보입니다. 네, 다음은 서울 동작을인데요. 판사 출신의 신인과 보수 원내대표 출신의 대결, 판사 출신의 빅매치입니다. 결과는 이수진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또 구로울입니다. 민주당 윤건영 후보와 김용태 후보 옆에서 옮겼는데요. 출구조사로 예측은 지금 1위로 윤건영 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을인데요. 4선대 신인의 대결 보궐선거 이후에 2년 만에 재대결에서 배현진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네, 출구조사 예측 1위요. 서울 강남갑입니다. 김성곤 민주당 후보와 태구민, 태영호로 알려져 있죠. 대결인데 예측 1위가 지금 태구민 후보로 나오고 있군요. 네, 서울 강남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선 관록의 박진 후보와 강남 수성에 나선 전현희 후보. 결과는 박진 후보 예측 1위입니다. 네, 서대문 갑이죠. 두 후보 간의 6번째 대결입니다. 3승 2패로 앞서건 유상 후보. 이번에도 지금 오늘 출구조사에서는 예측 1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 영등포을입니다. 김민석, 박용찬, 무소속 이정현 후보의 3파전인데요. 결과는 미래통합당의 박용찬 후보 1위에 예측됩니다. 네, 강서을에 같은 시기 청와대 근무했던 두 사람의 대결이죠. 진성준 후보와 김태 후보. 예측 1위 진성준 후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기 남양주병 조국 대리전의 승자는요.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의 김용민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네, 경기 수원을입니다. 두 여성 대결에다가 두 사람 다 검사 출신이죠. 지금 이제 재대결인데요. 어느 쪽이 출구조사에서는 백혜련 후보가 예측 1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갑입니다. 심상정 후보가 4선대에 성공할지 신예 후보가 떠오를지 감심인데요. 결과는 네, 심상정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네, 다음은 성남 중원입니다. 현역인 신상진 후보와 문재인 정부 처음 국민소통수석을 맡았던 윤영찬 후보. 예측 1위 윤영찬 후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 동안을입니다. 현역 의원 3인의 치열한 3파전인데요. 결과는 민주당의 이재정 후보가 1위로 예측됩니다. 인천 연수을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었던 민경욱 후보와 민주당의 정일영 후보 또 이정미 정의당 후보가 3자 대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민경욱 후보 예측 1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동 미추홀을입니다. 단일화 없는 3파전의 결과는요. 네, 무소속 윤상현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네, 부산의 부산진갑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산의 민주당 선대위원장 김영춘과 부산시장 출신의 서병수 후보. 예측 1위는 서병수 후보입니다. 네, 부산 남구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의 남자 박재우 후보와 보수 여전사 이현주 후보의 맞대결. 민주당의 박재우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네, 부산 북강서갑입니다. 현역 전재수 후보와 전직 의원이었던 박민식 후보. 재대결인데 이번에는 현역인 전재수 후보가 지금 출구조사에서는 예측 1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사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힘 있는 여당론과 독한 일꾼론의 맞대결인데요. 결과는 네, 미래통합당의 장재원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네, 부산 사갑입니다. 오랜 끝에 지난번에 당선했던 최인호 후보와 또 김척수 후보 간의 대결. 이번에 현역인 최인호 후보가 예측 1위로 나오고 있군요. 네, 부산 사을입니다. 조경태 의원이 16년간 수성한 지역인데요. 5선 달성이 될지 관심이 모아졌는데 조경태 후보가 예측 1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울산 남구을입니다. 박성진 후보와 김기현 후보. 김기현 전 시장이었죠. 과거에 국회의원이었다가 시장하고 다시 또 국회의원에 도전하는데 이번 조사에서 예측 1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권으로 향할 격전지로 볼 수 있을까요? 대구 수성갑인데요. 결과는 주호영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이제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또 개표를 해봐야 아니까요. 이 역시 이 지역도 홍준표 후보가 무소로 갔는데요. 통합당 후보가 지금 현재 출구조사상으로는 예측 1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대전 중구로 가보겠습니다. 울산 경찰청장 출신, 대전 중구청장 출신인데요. 자, 이은건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네, 경남 양산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인데요. 김두관 후보. 양산시장을 겨쳤던 나동현 후보가 현재로서는 예측 1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남 산천, 함양, 거창 합천 지역입니다. 경남 대권 잠룡이 살아 돌아올까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결과는 네, 무소속 김태우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네, 부산 충북의 청주 흥덕입니다. 옆 지역구 정우택구 그 후보가 옮겨왔던 지역인데요. 현재로서는 도종환 후보가 두 현역 간의 대결인데요. 도종환 후보가 예측 1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지역인데요. 노무현 사이와 재선 터줏대감의 맞대결 결과는 네, 박덕흠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대변인 출신 박수현 후보, 또 이 지역에서 다설한 정진석 후보 재대결인데요. 현재로서는 정진석 후보가 출구조사 결과로는 예측 1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북 전주 병입니다. 선후배 간의 재긴 맞대결이 이번에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출구조사 결과는 네, 민주당의 김성주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네, 전북 익산을입니다. 현역인 조배수 후보, 민생당 소속이죠. 민주당의 한병도 전 의원, 청와대 출신이죠. 결과는 어떤가요? 출구조사 결과. 한병도 후보가 예측 1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목이 집중되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목포인데요. 출구조사 결과는 민주당 김원희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네, 강원도의 원주 갑입니다. 오랜만에 정계에 다시 복귀하게 된 이강재 후보,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박정아 후보의 대결인데요. 출구조사 결과는 이광재 후보 1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지역인데요. 서륙이나 삼선 발성이냐. 결과는 민주당의 허영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네, 강원도 강릉입니다. 현역인 권성동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선 곳인데요. 네, 권성동 무소속 후보가 출구조사 결과는 1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 군데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두 패널께서는 출구조사로 나온 예측 중에서 흥미롭게 느꼈던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심재철 지금 원내대표가 나간 지역 있잖아요. 현재 5선이죠. 5선이고 거긴 또 3명 다 현역 의원입니다. 그렇죠. 추혜선. 맞습니다. 이재정. 근데 이재정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온 거 이것도 상당히 어쨌든 뭐 초선 의원과 5선 의원 간의 대결이었잖아요. 그것도 원내대표 현역 원내대표인데 지금 밀리는 것으로 나와서 물론 뭐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만 그게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경원 전 원내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이 두 분 다 만약에 고배를 마신다고 하면 주요 직책과 당직을 맡아서 당을 이끌었던 분들이 정계에서 떠나게 되는 영원히 떠나는 건 아니죠. 이번 21대 국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구조사가 맞다면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도부와 완전히 공백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기 대선 주자 후보군들도 완전히 다 정리가 돼가지고 지금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시작해야 될 정도로 예를 들면 황교안 무슨 김태우 후보도 예측으로는 1위로 나오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김태우 후보가 대선 후보군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전 별로 알겠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고요. 황교안, 오세훈, 나경원, 심재철, 홍준표 이렇게 당 지도부를 했거나 이제 앞으로 대권으로 가야 될 분들이 지금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대혼돈의 지금 당이 될 것 같고 결국엔 이렇게 되면은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역할론이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요. 이낙연 후보,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이제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죠.
소리가 좀 울려서 안 들렸는데요. 뭐 내용의 취지는 지금 현재의 코로나19 관련된 국난, 이것은 그 감염병 문제뿐만이 아니라 감염병과 관련된 후유증들, 경제사회적인 문제까지 포함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극복하겠다는 건데요. 또 아까 지금 7구조사 결과 나왔을 때 제가 주목했던, 조금 놀랍게 새로 봤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다 질문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민생당이 보니까 한석도 지금 예측으로는 맞습니다. 없는 걸로 나왔으면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건 이제 호남 지역에서 민생당은 사실은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추이가 될 걸로 보시니까 또 지켜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비례에 있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저는 첫 번째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지역구에서는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호남에 주로 기반을 두고 있는데, 호남에서 지금 민주당 바람이 불고 있어서 민생당에 대한 실망한 유권자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민주당으로 돌아선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이제 끝까지 가봐야 된다고 제가 전제를 답니다만, 네. 그래서 지역구에서 당선은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비례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왜 3%를 기대해 본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제일 윗번에 있어요. 왜냐하면 1, 2번이 그렇죠, 없어서 예. 민생당이 제일 윗번에 있는데, 예. 물론 많은 이제 1번 프리미엄을 그렇죠. 가져올 수 그게 있다. 혹시나 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3% 좀 두고 봐야 된다. 비례해서 혹시나 3% 넘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한 14%까지 나왔었어요, 여론조사상. 근데 약간 뭐 한석에서 세석 정도로 한정돼 있다. 그렇다면 10% 이하라는 건데, 결국에는요, 막판에 결집을 한 거겠죠.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께서는, 그래, 우리 오더도 내려갔을 겁니다. 각 조직표로 오더가 내려가서 우리의 위성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열린민주당 찍지 말라라고 그렇게 오더가 내려갔을 것 같고요. 지도부들도 지속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열린민주당은 부적격한 후보들이 모이는 당이다. 우리 당이랑 상관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결집을 해서 더불어시민당을 더 많이 찍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열린민주당은 이렇게 그 낮은 수준의 그러한 득표를 받은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것도 하여튼 끝까지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것들이 과연 이대로 나올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의구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여러 가지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것 중에 하나가, 비례에서는 보니까 미래한국당이 맥시멈 최대는 21석까지 아까 나왔더라고요. 예, 그렇게 나왔죠. 그렇다면은 경합 지역에서의 득표력도 좀 있어 보이긴 한데, 그런 거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 상황 예단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경합 지역 중에 저희가 뭐 크게는 한 10%까지도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예측이 1위로 나온 분도 많이 있지만, 그거는 결과가 충분히 바뀔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지금 최대치와 최소치를 좀 놓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미래한국당도 지금 17에서 미래한국당 21석, 가면은 더불어시민당도 20석까지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저건 이제 예측이 저렇게 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저 상태가 그대로 될지 아니면 변화가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아직은 속다나 이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열린민주당은 몰려서 5, 6석밖에 못 가져간 것도 굉장히 걱정하던데, 그렇죠. 그보다 훨씬 떨어진 지금 잘해야 세석으로 지금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추이는 아까 우리 그 장 소장이 분석한 것과 똑같은 뭐 배경일까요? 만약에 저게 이제 그대로 된다고 하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요, 이게 진보 진영의 그 인터넷 사이트들에서는 엄청나게 싸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정봉주 의원이 뭐 욕설 파문이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싸움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인씨, 윤씨 뭐 이렇게 맞습니다. 했던데. 근데 그게 지도부를 향한 공격이라고 비춰졌는데, 그거보다도 저는 내부적으로 보면요, 그 정봉주 의원이 진행하는 TV BJ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서 내부적으로 거기 댓글 올리신 분들이 그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을 공격을 했는데, 그 싸움이 지속됐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런 우려도 있었잖아요. 더불어시민당 입장에서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열린민주당이 만약에 의미 있는 의석수를 갖게 되면 독자 세력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않을까 이런 우려도 일정 부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을 밀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독자 세력은 남기보다는 이쪽으로 한쪽으로 표를 몰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결집 이런 부분이 막판에 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비례 지금 이제 미래한국당의 17에서 21석에 비춰본다면은 지역구도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접전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저거는 끝까지 좀 우리 12시, 1시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년과는 다르게 보통은 9시 넘어서부터는 유력 후보 해가지고 당선자가 뜨는데 이번에는 좀 밤 11시나 12시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비례의석을 미래통합당과 더불어시민당이 21석까지 최대 가져간다. 이것은 40%의 정당 득표를 갖는 거거든요. 이것은 좀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도 하여튼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보니까요. 더민주 최대 158석, 더심이 최대 20석인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민주당 쪽으로만 해도 170석이 넘고 범여권, 범진보로 봤을 때 180석이 넘는데 네. 일단 과반 이상이지 않습니까? 네. 상징성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최대 의석이기 때문에 이것도 네. 이제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180석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 네. 180까지 가는 건 제가 볼 때 좀 어려울 것 같고 과반은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지금 네. 상황으로 본다고 네. 하면 물론 제가 이것도 예측하는 거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가능할 것 같고 다만 정의당이 어느 정도 선전하느냐에 따라서 범진보 진영으로 묶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반을 넘어서 일정 부분 좀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단독으로 하는 부분은 180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범진보 진영을 전체로 묶는다고 하면 뭐 170석까지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뭐 아까 제가 전제했습니다만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네, 장 소장이 조금 상황의 흐름까지 지켜봤던 국민의당 430km 마라톤 유세까지 했었는데 출구조사에서는 2에서 4 정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정도라고 보십니까? 달리 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정도라고 보여져요. 대략 한 6~7% 정도의 정당 득표를 받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역적인 기반이 없는 것이 핸디캡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2016년도에는 호남이라는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과 비례의석을 많이 얻었는데 이번에는 호남이라는 지역을 잃어버렸고요. 그다음에 안철수라는 상품성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상품성 우리나라 훼손된 것은 다른 정당들도 많이 훼손되지 않았어요? 많이 훼손됐지만 저기는 오로지 안철수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철수밖에 없는데 안철수 대표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후보자들이라도 좀 제대로 유능한 사람, 국민들 앞에 내보였을 때 뛰어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내세웠어야 되는데 그것도 실패하고 측근 의원들을 2번, 3번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는 요인을 좀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차기 대권 주자 1, 2위로 꼽히는 이낙연, 황교안 두 전직 총리뿐만 아니라 다른 대권 잠룡들의 예측 결과가 주목될 텐데요. 자, 먼저 통합당에서 홍준표, 오세훈 후보가 예측 1위를 못했고요. 김태우 후보는 예측 1위를 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도 김부겸 후보가 예측 1위를 또 잡지 못했는데 일단 봤을 때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는 황교안 후보를 53%로 크게 따돌렸습니다. 그리고 고민정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49.3%로 아주 이건 뭐 알 수 없을 정도니까 알 수 없을 0.5니까요. 정도로. 예. 네, 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생사 여부, 대권 잠룡들의 생사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 결과가 뭐 맞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정말 예단하기 힘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다만 김태호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홍준표, 그다음에 지금 이제 황교안 이런 분들이 다 낙선을 한다고 아마 예측을 해보고 김태호 후보만 들어온다고 하면 이게 총선판에 대선에서 그 대선 후보로서의 영향력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김태호 후보가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한계는 있다고 봐요, 저도. 그러니까 김태호 후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역량 부분에 있어서 대선 후보군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은 논의가 돼야 되고 또 하나 안철수 후보의 차기 행보를 다음 행보를 저는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뭐 성적표로는 2석, 뭐 2석에서 4석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저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일정 부분 보수 진영과 연합 쪽으로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표현을 제가 합당이라는 표현까지 쓰지 않겠습니다.
어떤 같은 방향으로 길을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대선 레이스에서 안철수 후보도 보수 진영의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출마를 안 했습니다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남아있는 살아있는 카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번 그 총선에서 막판에 또 뛰어들어서 열심히 또 선거운동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선거에 나오지 않은 분들 중에 대선 잠룡으로 거론되는 분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김태우 후보가 혼자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절대적 우위를 갖고서 대권 경쟁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이제 고민정 후보가 1위로 나왔지만은 지금 출구조사에서 0.5%이기 때문에요. 차이죠? 어느 쪽이 앞선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 상황이고요. 그 일단 상당히 앞선 걸로 1위가 나왔던 이낙연 후보요. 이낙연 후보는 이후에 이제 당으로 복귀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동안의 당 기조라든가 운영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번에 과정에 보면은 이낙연 후보는 겸손, 통합 이런 것을 강조했단 말이죠. 이낙연 후보가 당선이 되고 출구조사처럼 네.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된다면요, 이낙연 대세론이 확산될 겁니다. 네. 본인이 민주당의 기조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민주당은 과연 호남 출신 후보로 대선을 먹을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낙연 후보가 기본적으로 국민적인 지지율에서 1등이 나오긴 했었지만 계속 이낙연으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은요, 이 총선은 그 이낙연 후보가 종로보다는 전국적인 지원 유세를 많이 다녔어요. 그랬죠. 예. 그러면 전국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검증이 된 겁니다. 그러면 호남 후보가 다음번 대선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라는 그런 공식이 깨져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당을 아주 접수하고 그다음에 대권 후보로서 지지율도 더 높아지고 완전 이낙연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해 봅니다. 아까 우리 그래픽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영등포 을의 경우는 김민석 후보, 박영찬 후보, 이정현 후보 관련해 가지고 김민석 후보가 출구조사의 경우는 조금 앞선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48.3 대 46.9로 조금 이제 그렇게 좀 나와 있어서요. 다시 한번 좀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예. 네. 또 그리고 출구조사 예측 결과와 좀 다른 반전이 있을 것 같은 네. 지역이 있거나 좀 의외의 결과가 특히 장소장은 많을 것 나왔다는 같은데.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장소장 먼저 말씀하시죠. 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 이제 고향갑도 좀 심상정 후보가 지금 1등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 진보표가 갈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5에서 40% 지지율이 항상 나오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32%로 되게 좀 낮게 잡혀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고양정 같은 경우도 네. 김연아 후보가 이용 후보한테 지고 있는데 고양정은 김현미 장관이 상당히 집값을 떨어뜨린 주범이다 해가지고 출마도 못하고 지금 다른 후보를 내세웠는데 과연 이 민주당 후보를 일산 시민들이 밀어줄 것이냐, 좀 그것도 좀 상당히 의아해요. 제가 일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지역의 민심을 제가 잘 알고 듣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 깨진다면은 일산 시민들 같은 경우는 집값보다는 이제 여기가 원래 진보의 성지였거든요. 그러한 이념에 맞는 투표를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먼저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지금 장 소장이 본인이 사는 지역이 얘기했잖아요. 저도 제가 사는 지역이 관심인데 제가 네. 사는 지역은 경기도 용인병이에요. 용인병. 이 네. 지역이 누가 원래 의원이냐면 한성교 의원이 의원이었어요. 네. 그분이 불출마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랫동안 다선을 했고 그 지역이 아주 보수세가 강해요. 네. 제가 여기 살잖아요. 네. 심지어 저를 보시고 가끔 이제 저한테 충고도 하신 분도 많거든요. 지나다니면 길에서. 여기 사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예,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제가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예측 결과로 보면 정춘숙 후보가 약간 앞서는 거는 물론 이것도 거의 2% 정도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정도 만약에 지더라도 정말 유의미한 표차, 아주 적은 표차로 진다고 하면 여기도 큰 반란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아주 대대로 여기는 보수적 성향이 강했고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는데 이런 변화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도 저는 눈에 띄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오차 범위내에 있어서 누가 당선될지 모르지만 만약 정순축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는 이상일 후보가 좀 앞서는 걸로 발표된 것들이 계속. 많았었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참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원주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광재 후보랑 박정아 예, 후보가 박정아 붙었는데 지금 여론조사 원래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는 10% 이상의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출구조사를 보면 대략 3% 정도의 차이로 좁혀들었어요. 추격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광재 후보가 본인이 거기 출생도 아니고 갑자기 이제 거기 갔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 나왔던 홍준표 후보와 구청장 출신의 이인선 후보 간의 관계도 네. 사실상 이제 뭐 3.1% 정도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모르죠. 이건 지금 좀 단정하기 어렵죠. 그럼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는 전체적인 의석을 가지고 두 분께 물어봤는데요. 이따 우리가 또 저녁 10시부터 계속 이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개표가 되면서 현재의 역전될 수도 있다라고 출구적으로 다르게 꼽히는 뭐 두 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역전이 가능한 곳.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대략 8% 정도의 차이가 나게 미래통합당 후보가 지고 있는 지역은 저는 다 역전이 다 가능하다고 역전. 네. 구체적으로 몇 개만 해주세요. 몇 개만요? 예. 그럼 예를 들면은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도 너무 엎드리지 대략- 마시고 약간 들고 네. 얘기하세요. 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도 대략 1% 차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쭉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세훈 박용찬 후보도 예. 지금 대략 2% 차이로 나와 있고요. 네. 동등포 의리요. 네, 고양갑의 이경환 후보 같은 경우도 대략 한 6% 정도 차이입니다. 네. 이용우, 김연아 후보 같은 경우도 여기도 한 4% 한 4개 정도만 차이예요. 보고요. 네. 오케이.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뭐 별 차이가 없는 곳들 있잖아요. 예. 그중 또 성남 분당갑의 김병관, 김은혜 후보 이 두 분도 차이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가 약간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아니겠나는 생각이 들고 네. 뭐 이제 여기 아까 말씀하신 뭐 다른 지역은 대체적으로 그대로 간다고 보여지는데 예.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지역구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민경우 후보 나온 지역 있잖아요. 정의령 민경우 후보. 예, 예. 이 부분도 지금 거의 표차가 없거든요. 예, 거의 뭐 1.1 정도입니다. 예. 여기도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한 3시간 후쯤에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그때는 정확하게 뭔가 서로의 공과를 좀 봐야 할 것 145석 같습니다. 공헌하신 거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좀 따져봐야 할 거고요. 두 분 말씀 일단 1부에서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들은 또 잠시 후 2부에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방송의 4.15 총선 특집 선택 2020 개표를 앞둔 각 정당들의 분위기와 예측 조사를 결과로 중심으로 한 판세 분석까지 80분간 함께 하셨는데요.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 선거 방송과 공동 기획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방송 선택 2020이 생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10시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